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규제 합리화를 공식화하면서 설악산, 지리산, 팔공산 등 케이블카를 추진하던 사업이 다시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에서 관봉 서편까지 1.25km를 오르는 케이블카 설치를 올 하반기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대구시장의 의지는 강력한데 30년을 끌어온 이 해묵은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어제 은혜사와 선본사 등 불교계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장을 향해서 어리석은 일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갓바위에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소중한 팔공산과 갓바위를 잘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불교계는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 팔공산의 위상을 높이는 국립공원 지정 역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초점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3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9월 3일이 방송의 날이에요. 그래서 KBS는 이번 한 주를 청취자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청취자의 목소리로 듣는 로고 오늘도 이어갈게요.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도 흐린 하늘에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에 안동 24도, 봉화 22도의 기온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안동시가 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안해줄 시민 모니터링단 20명을 10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돼 현재 6개 분야 16개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안동시민 또는 안동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진 만 20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선정되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주 1회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후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수료자에게는 교육기관에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 자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모집에 함께 모시면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종일 강약을 반복하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쯤 그치겠지만 포항과 경주는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데요.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하겠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어제 경주 지산 공방을 찾아서 안강 할배 정동문 씨에게 설비기술부가 자체 제작한 샤프 펜슬 제작 가공기기를 선물했습니다. 정동문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샤프를 매월 200개가량 직접 제작해서 선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아동들까지 그 나눔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불우아동 돕기 협회로부터 연말까지 7,500개의 샤프 제작 요청을 받았지만 손으로 일일이 샤프를 만들던 정 씨에게는 꽤 버거운 일이었는데요. 요청받은 수량을 채울 여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포항제철소가 아름다운 나눔 동행에 힘을 보탠 겁니다. 이번에 선물 받은 기기는 샤프 펜슬을 제작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돼 품질이 일정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요. 샤프 하나당 3분 정도 걸리던 가공 시간을 30초 이내로 줄여서 작업 시간도 크게 단축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도 아이들에게 필기구를 선물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정동문 씨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0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 가족센터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나트 지도자 자격증 과정 참가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레지나트란 모형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재료인 레진을 활용한 공예 활동인데요. 액세서리부터 다양한 소품까지 여러 용도로 제작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울릉군 가족센터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레진아트 전문 강세를 초빙해 참가자들이 레진아트의 여러 기법을 익히는 걸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당 15개의 작품을 제작했고요. 제작한 작품들을 출품해 지난 24일 수강생 전원이 레진아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교육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가정과 육아에서 벗어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었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스스로 치유되는 느낌이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릉군 가족센터는 이번 자격증 취득으로 참가자들의 자신감 향상과 더불어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639조 원입니다. 639조. 아, 내년 예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내놨는데요.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과 물가 상승에 따른 이 복지 지출 자연 증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내국세 수입과 연동한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더해진 일반 행정과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 국정과제였던 외국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예산이 이제 반영된 외교 통일 부분의 지출 증가율이 7.3%로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따라 내년 병장 월급 월 130만 원 지급 예산을 포함한 국방 지출 증가율, 이게 4.6%로 그 다음으로 크거든요. 네. 그 아울러 이제 전체 예산의 3분의 1 남짓을 차지하는 보건복지 고용 지출, 이거 내년에 4.1% 늘어나서 전체 지출 증가율을 밑도는데요. 예를 들면 내년 고령층 기초연금 올해보다 4.5% 인상한 32만 2천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네.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늘어나는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예산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새 비대위입니다. 네. 새 비대위. 아, 국민의힘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난 주말 의총을 한번 했었잖아요. 의원총회를. 네. 거기서 결정한 대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재차 의견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어제 의총에서 추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보면은 한 4시간 정도 의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진행하다가 점심 이후에 오후에도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결정된 구체적인 게 뭐냐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헌 96조 1항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이게 의원들의 박수로 추인이 됐고요. 네. 네, 앞서 이제 법원이 당의 비상 사항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니까 뭐 이걸 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다만 뭐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공개 발언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습,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까지 하고 후에 이제 거취 표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새로운 비대위 출범 이후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날 가능성 이게 좀 크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의총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도 안철수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들 중진들은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 좀 혼란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 방촌시장을 찾았어요.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에 방촌시장을 찾았는데요. 네. 이 전 대표가 칼국수를 먹으면서 오가는 시민들의 질문에 1시간 정도 자유롭게 답하는 모습, 또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는 한 시민이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으니까 책 잘 쓰고 있다. 그런데 뭐 서울에서 번잡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시민이 법원의 뜻을 존중해서 전국위원회 소집을 안 할 거라고 밝힌 전국위의 서병수 의장의 행동 이거 뭐 잘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서병수 의장은 5선까지 하셨는데 무슨 욕심이 있으시겠냐. 바르게 하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구 하면은 서문시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방촌시장으로 왜 온 거냐 이런 네. 질문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서문시장 다녀가셨는데 네네. 지금 제가 또 서문시장에 가면 정치적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안 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서울로 돌아갈 시기를 묻는 말에는 난리를 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뭐 있을 거다. 뭐 대구 뭐 경북 이 지역을 돌고 있는데요. 계속 머물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제2 N번방입니다. 그 끔찍한 N번방 사건의 제2가 붙네요. 또 있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인데요. 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다음에 이걸 받아내서 온라인 메신저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좀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고 또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이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 또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2년 전에 정말 악랄한 범죄 형태로 국민의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네. 이게 그 수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메신저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그런 사건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지난해 이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 네.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각각 확정돼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픈데.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맞습니다. 뭔가 재발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한 그죠?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메신저가 이제 외국계 메신저다 보니까 좀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군요. 좀 예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좀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잘 대책을 마련해야 될 맞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긴급조치 제9호입니다. 이게 박정희 정권 당시 얘기고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네. 네, 뭐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냐면 긴급조치 9호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또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어서 이런 일련의 국가 자격은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 집행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 이거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이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니까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이 된 겁니다. 네. 자, 키워드 마지막 거네요. 뭔가요? 네, 무제한 이용권입니다. 뭔가요? 이게 무제한 이용권 좋은데. 네, 좋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로만 들으면은 어딘가 찾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독일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급등 대책을 논의하던 이 독일 이 연립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연립 정부가 그러니까 신호등 정부라고 불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 사회민주당 빨강색, 자유민주당 노란색, 녹색당 초록색 당 색깔이 다른데 네. 이 세 개 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신호등 정부에서 정말 이 고심을 거듭해서 탄생한 12,000원짜리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이게 전례 없는 히트를 쳤어요. 저도 이거 얘기 들었는데 너무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되게 한시적이었죠. 획기적이고 네. 정말 이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샀죠. 네. 그래서 이 주 단위로 독일인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구매자 가운데 20%는 이전에 이 근거리 대중교통을 거의 아니면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안 타다가 타기 시작한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27%는 이전에 버스나 전철을 한 달에 최대 한 차례 정도만 이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전체 대중교통 이용 건수 가운데 10%가 승용차 이용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이 안 되니까.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180만 톤이 덜 배출됐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속도가 무제한인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들어보셨죠? 네. 이 아우토반에서 1년간 속도를 제한해야 달성할 수 있는 절감 규모예요. 그렇군요. 상별 동안 엄청난 이 탄소 절감,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특히 서민들, 이 국민들이 그야말로 마음껏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는 행복감을 느꼈다는 게 이게 8월 한 달, 네. 네, 8월 한 달로 끝나죠? 네,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네. 이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다시 해야 연장에다가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좀 되면 좋겠습니다. 연장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제도를 어떻게 연장할지 네. 이 독일 정부 내각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 세계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는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처서도 지나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도 내리고 그 더위 다 어디 갔나 싶은데요. 그래서 걷고 또 산에 오르고 그런 분들 점점 많아집니다. 포항방송국 강다윤 리포터 연결해서 포항에 있는 경상북도 수목원 이야기 해볼게요. 다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위치한 경상북도 수목원은요, 이제 해발 650m에 있어 기온이 도심보다 약 4에서 5도 정도 낮아 이제 한여름에도 선을 합니다. 맞아요. 이제 높은 산과 이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고산식물, 울릉도 자생식물 단지, 또 자연학습장과 전시구역 등 다목적 수목원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하이럽선을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 가시다 보면 돌계단인데 여기 이정표가 있어요. 전망대라고. 여기는 나무 계단으로 이루어진 통로고요. 여기는 그냥 아스팔트 길로 된 통로 두 가지 다 여기 전망대로 이룰 수 있어요. 갔다 오시는데 한 40분 정도. 포항시 대이동에서 왔어요. 친구들이 여기가 좋다고 얘기해서 오늘은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숲은 가면 갈수록 좋은데 수목원 숲은 저희들이 걷다가 한번 뒤돌아보면 왠지 풍경화
바다 속에서 저희들이 속 빠져나온 느낌? 진짜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풍경화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수목원에서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추천 주실 만한 거예요? 수배설가 분이 산미담을 둘러보는데 거기 어리연하고 남계연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연꽃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요. 암석원은 나지막한데도 가니까 카페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정말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포항 양덕동에서 왔습니다. 6년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데이트할 곳을 찾다가 여기 수목원에 처음 오게 됐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남편이 돼가지고 다시 같이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항상 푸르르게 예쁜 모습이 너무 이제 좋아요. 네. 곳곳에 이제 예쁜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고생해서 올라갔던 전망대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전망대에서 포항 시내 이제 이렇게 아래 내려다 봤을 때 이제 탁 트인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진짜 새롭네요. 너무 오래전에 가봐가지고 저도 예, 워낙 오는 분들 일단 보면 딱 깜짝 놀라시죠.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경북 수목원이 국내 유일의 고산 수목원이어서 이제 주변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함을 찾아서 또 가을에는 단풍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찾는데요. 이제 하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또 단체 견학이나 유아숲 체험원, 숲해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계속해서 이곳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수목원 소장 이종환입니다. 네, 저희 경상북도 수목원은 1996년도에 수목원 승인 계획을 받고 2005년도에 개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926헥타르에 희귀시종 104종, 특상식물 61종, 멸종위기식물 8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람구역은 55헥타르에 목본, 초본류 합쳐서 거의 2,200여 종에 이릅니다. 원래 수목원 목적이 식물 유전자원 보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힘쓸 계획입니다. 여기 이제 숲해설이 있고 유아숲 체험이 있고 그리고 숲길 등산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구역 55헥타 내에 수문화시설 그리고 숲속 갤러리, 숲 도서관 등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생태 탐방로라고 14.8km 정도 됩니다.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여기 1층 전시관은 수목원의 특징과 역할, 산림에 대한 이해, 식물 자원 같은 것을 소개하는 공간이고 2층에 오시면 또 표본 전시실이 있습니다. 다양한 꽃하고 식물 그리고 곤충 등 거의 200여 점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숲해설 사무실이 있는데 숲해설가가 상주하면서 관람객들 아니면 학생 일반인들 대상으로 코스별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수목에 대한 숲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꽤 넓어가지고 네. 또 막 올라가는데도 막 이래가지고요. 네, 해설 들으면서 가면 완전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주차장 입구에 있는 이 숲해설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숲해설가의 개인 맞춤형 코스를 추천받으면 이제 편리하더라고요. 네. 또 이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요. 이제 산에 위치해 있는 만큼 운동화나 간편한 복장 또 긴 소매 차림 해주시고 또 입구 쪽에 있는 해충 퇴치제를 꼭 뿌리고 안전하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숲해설가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수목원에서 나무를 통해서 숲해설을 하고 있는 숲해설가 유은향입니다. 평소에 산이나 들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본격적으로 공부가 하고 싶어서 숲해설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아주 운 좋게 경상북도 수목원에서 숲해설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수목원이 굉장히 넓어요. 6개 코스가 있는데 그때그때 코스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이 숲해설을 돕고 수목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재미도 있고요. 저 자신도 굉장히 여기서 일하는 게 보람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기온차가 많이 나는데 4월 달에 포항에 비가 올 때 수목원에 눈이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구 지역에서 관광버스 4대로 오셨던 분들과 함께 눈 온 수목원을 숲해설을 했을 때 그분들께서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초창기여서 그 수업이 인상적이었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여기는 수종이라든지 꽃 피는 거라든지 그게 굉장히 틀려요. 틀리는 만큼 굉장히 산뜻한 수목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숲에서 미래를 보다 공간 저희 연못이 있어요. 산미담은 포토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여기 오시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사진도 꼭 그 속에서 찍으시고 그렇게 관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북 수목원에서는 가을철 체험 행사도 예정돼 있고요. 또 고지대 특성상 관리 유지가 어려웠던 꽃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가을 풍경도 보시고 체험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황의 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는 30대 소희 아빠 김태홍입니다. 이번 주 시청자 주간을 축하드립니다. KBS 대구 1라디오 항상 잘 듣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한 지역의 행사들을 생동감 있게 전해줘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정보 가득한 프로그램 계속 만들어주세요. 네, 11시 31분으로 갑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의 위상을 높이자 해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켠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얘기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스튜디오에 매일신문 임재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8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대구시 주요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는 아직 밝힌 바 없지만 네. 대통령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걸로 봐서는 정치권에서도 탄력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달 이제 18일에도 국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주도를 했는데요.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발언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모두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태백산에 이어 팔공산이 23번째 국내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네. 우리 임재환 기자도 팔공산 가보셨죠? 예,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팔공산은 진짜 뭐 대구 경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있는 어떤 그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경북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도 진짜 많고요. 맞습니다. 정상 올라가는 데도 진짜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팔공산이 어떤 산이야?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어머 이러거든요. 예. 팁 좀 주세요 오늘. 예. 네. 팔공산은 이제 등산을 위해 이제 대구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찾으시는 곳인데요. 사실 산에만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 팔공산이 얼마나 큰지 규모를 감잡기 힘듭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사, 파계사, 갓바위 모두 팔공산에 속해 있는데요. 네. 면적만 1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구 북구가 94제곱킬로미터인데 대구 북구 전체 면적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팔공산은 이제 계속해서 대구 팔공산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 대구 동구를 비롯해서 이제 경북 이제 군위, 칠곡, 영천, 경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북도 팔공산이란 말도 틀린 말은 그렇죠. 아닌데요. 네, 네. 예. 대구 경북의 팔공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팔공산은 전국적으로 이제 명산으로 의미되고 있는 만큼 지난 1980년 5월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80년이었군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도립공원 특성상 이제 각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팔공산을 끼고 있는 대구시, 군위, 칠곡, 영천, 경상 등 각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가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80년에 지정돼서 한 40년 넘게 도립공원으로 지금 있는 거고요. 그죠? 예. 네. 이게 국립공원이면 우리가 봐도 그냥 나라의 공원이다.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차이나 다른 게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 국립공원은 이제 도립공원과 같은
법으로는 이제 자연공원법으로 같이 적용을 받는데요. 네. 다만 운영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우선 국립공원은 도립공원과 이제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도립공원은 팔공산과 맞닿아 있는 각 지자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나눠서 하던 역할들을 국립공원공단이 일원화된 체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재정 지원도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매년 80억에서 100억 원 가량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가면서 기존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새롭게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매번 어려웠는데요. 네네. 국립공원은 환경부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이제 예산 규모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또 그동안에 못했던 이제 뭐 등산로에 데크를 깐다거나 또 놀이 시설이 생겨날 수 있어서 팔공산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국회 토론회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때도 팔공산의 가치를 조명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토론회도 정리 좀 해주실래요? 예. 그 이제 국회에서 지난 18일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네네. 예, 발제자인 이제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님께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팔공산 가치를 조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팔공산의 자연 생태 자원은 국내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했을 때도 8번째였고 문화 자원도 2번째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외에도 팔공산 가치는 알려진 바가 많습니다. 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총 5,296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요. 또 특히 토론회에서는 이제 갓바위나 제2석굴암 같은 지정 문화재가 팔공산에만 91점이 있다면서 문화적 가치를 조명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거는 이제 국립공원 가운데서도 가장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북한산에 이어서도 네네. 두 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토론회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국립공원으로 승격하자는 의견에 입이 좀 모아졌었는데요. 발제자였던 문 실장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경제적 가치가 2배에 가깝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공원 관리 인력도 이제 평균 100명 규모로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항상 이제 그 따라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잖아요. 그렇게 국립공원으로 승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하고 알리자 뭐 이런 것도 있는 반면 또 그렇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이 뭐 소중한 어떤 문화 자원들이 망가진다라는 얘기도 사실 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찬반이 참 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도 찬반이 아주 분명한데요. 그 얘기도 좀 해보자. 찬성하는 쪽 얘기 좀 먼저 좀 해주실래요? 예. 사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2012년에도 한 차례 이제 불이 붙었다가 네. 좀 의견차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요. 찬성하는 분들 입장을 살펴보면 일단 무엇보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렇겠죠. 현재 팔공산에 있는 식당들은 이제 평일에 조용한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이 되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시설이나 등산로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는데요. 네. 이 관광객들로 인한 수입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의 심리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찬성 쪽에는 자연스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건 주민들 입장이었고요. 네. 또 팔공산에 거주하지 않는 시도민 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팔공산은 뭐 생태 환경이나 또 이제 기념물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 하는 데에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서 국가기관이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팔공산 내 관광 자원들이 더 빛을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쪽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던가요? 예, 올해 3월에도 집회가 본구청 앞에서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일단 주민들은 교통 혼잡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예, 네. 팔공산은 이제 도로가 많이 좁다 보니 주말이나 이제 관광객들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정작 이제 교통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 정작 주민들의 활동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대구시의 공원조성과 임병길 과장 전화 연결해 있거든요. 우리 임 기자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조성과장의 임병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나름 이와 논의는 있습니다. 803 국립공원 승격을 지금 대구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나부터 먼저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들은 그 803을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은 한 2012년부터 네네. 시작이 되어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고요. 그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두 번째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생 차원에서 뜻을 함께 모아서 국립공원 지정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똑같다고 하는 거 맞지 않다. 규제가 많아질 거다라는 네. 걱정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803이 현재 그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 적용받는 법은 자연공원법으로 동일한 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그 인근 주민들께서는 그 공원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국가기관인 그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한 규제가 될 것이 아니냐는 그 막연한 그 우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국립공원공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그 판단입니다. 그래요. 네네. 대구시가 지금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이 803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찬성하는 분들만큼 반대하는 분들 의견 수렴도 잘 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게 이제 저희들 지자체 대구시와 이제 경북도와 이제 숙제인데요. 네. 그 우리 시는 그 대구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환경부의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하기 전부터 십수 차례 그 많이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시는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들 분께서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그 걱정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불편 사항을 그 저희들이 잘 수렴하여서 법과 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에서 적극 그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절차상으로는 지금 이 국립공원 지정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은 그 작년 2021년 5월에 그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에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현재 그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주민공청회와 관계기관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늦어도 내년인 2023년까지는 국립공원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 공원조성과 임병길 과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일단은 얘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임 기자님? 가장 단순하면서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할 만한 방안을 지자체 또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반대를 외쳤던 주민들도 현재는 무작정 반대보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803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좁은 도로 어떤 구간들을 개선한다거나 또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을 합의해서 또 세부적으로 건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연공원법이 그대로 적용돼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주민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나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임 기자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세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신문 임재환 기자였습니다. 답은 02
학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게요? 네, 오늘은 엘리롤 하우스라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엘리롤. 진행자님 케이크 네.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그렇죠. 네. 네, 케이크는 대부분 기억에 담고 싶은 추억에 함께 하잖아요. 맞습니다. 엘리롤 하우스는 그 순간을 남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뿐인 케이크, 롤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크를 주문할 때 원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전달하면 식용색소로 케이크 위에 디자인을 해서 선물로 배송하게 되는데요. 고객의 행복한 순간을 케이크에 소중히 담아서 특별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진짜 뭐 크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이렇게 참 가짓수도 많지도 않았는데 많지 않았죠. 네. 이제는 원하는 장면까지 케이크에 담아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네, 실제로 엘리롤 하우스가 2015년 이미지 롤 케이크로는 전국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이미지 롤 케이크. 맞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는 전국 1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네. 구매자들은 온라인으로 케이크를 어디서든 구매하고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면 어디든지 받을 수 있는 형식인 거죠. 네. 되게 쉽죠. 네. 저도 이 케이크를 선물해 봤는데요. 받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그렇겠죠. 여자친구한테 줬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만을 위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네네. 네, 물론 먹을 때는 어딜 잘라야 될지 좀 고민이 들긴 했었어요. 여러분 일단 꼭 한번 이거 찾아서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너무 네. 예쁘네요. 예쁘죠. 네. 근데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잘라요? 맞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제 여자친구의 목을 칠 수가 없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옆에서부터 파먹었는데요. 아니 근데 그것도 괜찮네요. 굳이 뭐 칼로 네. 안 잘라도 되니까. 맞습니다. 옆에서부터 파먹으면 얼굴만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디자인도 그런데 네. 맛과 품질도 굉장히 뛰어나요. 네. 꼬르동블루 출신 파티셰 대표님이 만든 케이크는 좋은 재료를 엄선을 하고요. 비건 케이크도 요즘에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남구의 햇섭 시설로도 확장을 해서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디저트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롤 하우스 박혜진 대표 또 우리 파티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네. 지금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신제품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옥수수 퓨레랑 두유랑 유지, 식용유랑 이렇게 섞은 것을 골고루 섞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은 좀 어떤 재료들인가요? 비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합성 보존료를 넣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고 동물성 유지나 동물성 지방들을 다 빼서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보자는 의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롤케이크에 그림을 그린다. 사실 케이크에 그림을 그리는 건 많이 봤는데 롤케이크는 또 생소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베이킹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하다가 지금의 케이크와 같은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전국 택배 배송으로 처음 했어요. 선생님은 케이크를 직접 또 생산하시는 입장이시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찾으실 때 어떠세요? 제일 기쁘죠. 파티셰로서 일을 할 때 제일 보람되는 부분이 맛있다고 해줬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마일이죠. 네, 이렇게 마음 먹어주신 게 너무 고맙고 국내 최초로 이미지 케이크를 만든 곳이 바로 이 대구의 사회적 기업 엘리롤 하우스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어떻게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네. 오늘은 이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위기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상으로 9세 이상 24살 이하인 청소년 중에서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학생 또는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통계치로는 3만 명 정도고요. 추정치로는 5만 명을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에 의해서 또는 관계에 적응하지 못해서 혹은 다른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에일리롤 하우스 박희진 대표는 부부가 같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함께 일을 하면서 꿈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기회가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편견에 가로막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 단어나 어떤 개념이나 용어 자체부터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식은 성립하면 안 되거든요. 학교 안 다닌다고 비행 청소년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긴 다들 했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사실 만나면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배우고 일을 배우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우기로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돕는 지원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주 베이킹 클래스를 열기도 하고요. 배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베이킹 어 드림이라 해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 친구들이 일도 배우고 상담도 할 수 있고 해외 견학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제공 맞습니다. 20명 정도 현재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물론 이 친구들이 계속 일하지는 않고 중간에 나가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런 영상, 마케팅, 베이킹 이런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다고 그러셨죠? 네, 빠짐없이. 와.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그거 준비하는 선생님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인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단순 고용이 아니고 진로를 생각하기에 이런 활동들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일을 찾아서 떠나는 친구도 있고 내 거 아니구나 하면 맞습니다. 또 쉽게 지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건 건데요. 거죠. 네, 그래서 늘 대표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 일을 지속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고 사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들을 놓칠 생각이 없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진정성 있는 대표님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꿈을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망을 담은 이 에일리롤 하우스의 활동들은 제가 너무 공감하고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가치를 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혜진 대표 얘기 또 직원들 얘기도 한번 듣고 오죠. 제 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을 때 이제 동생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여기서 배운 기술로 또 자기만의 길을 또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신만의 길이라고 하면 창업이 되겠죠. 저희가 취업을 막상 해봤는데 이제 베이킹에는 좀 안 맞지 않아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창업한 친구도 있고 다른 분야로 더 공부하고 싶어서 길을 찾아서 또 대학교 진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근무하면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명 한 명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게 교육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다른 시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 아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 입사했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대표님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많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부족하다. 그렇겠죠. 그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도 있긴 있죠. 네,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재단 꿈드림이라고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연계도 하고 계시고 내일 이룸 학교라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 뭐 상담, 자립지원금 지급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박혜진 대표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 친구들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의 실제적인 자립을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도 네네. 생각합니다. 검정고시를 찍어 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일을 배우고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이들은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편견 없이 고용이 되고 기회를 찾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엘리로 하우스는 하나의 기업이긴 한데 이 친구들의 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역할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임팩트를 확산시키는 건데요. 부족한 복지 체계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함께 세상을 만드는 일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하고 있고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원은 부족하지만 네. 그 중간에 소리 없이 열심히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활동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아양로 아양교에서 동구청 방향입니다. 동구청 1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에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경대교 구간으로 차량 거리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간 흐름 괜찮습니다.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는 대봉교에서 희망교 구간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 신호 한 번이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사고 구간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칠곡휴게소 부근 160km 지점입니다. 1차로 쪽에 사고 있었는데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해당 구간 정체를 보입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는 대구 방향으로 83.4km 지점입니다. 고장차가 있는데요. 현재 갓길 차단된 상태입니다.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감속 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덥고 뜨거웠던 8월을 마무리하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흰남노라는 지금 태풍도 지금 올라온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남부 지역에 좀 예상보다 엄청나게 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신경 많이 쓰입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북상할 걸로 보이는데 경로나 세기 그때쯤 되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추석 앞두고 지금 수학기인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미리미리 잘 점검해야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